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올 들어 파생 결합 상품의 발행량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산시장을 비롯한 최근 경제 전 영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불확실성입니다. 요즘 언급되는 불확실성은 과거에 의례적으로 언급하던 그런 불확실성하고 그 크기나 성격이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데요.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말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말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단골 메뉴처럼 문제가 터지는 게 또 파생상품이기도 하죠. 나는 파생상품 투자 안 하는데 몰라도 상관없겠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사도 변동이 클 때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금융사가 위험해진다는 건 금융구조상 금융 전반적인 위험으로 전이된다는 말도 되는데요. 많이 안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초반에 그때 주가 급락할 때 파생 결합 상품 관련된 문제로 한 대형 증권사가 부도까지 이어질 뻔했고,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이 총동원되기도 했었습니다. 파생 결합 상품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해도 상식적인 부분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인 만큼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파생 결합 상품을 쉽게 맛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캔들피그님, 제가 어떤 상황을 하나 얘기해 볼 건데, 만약에 캔들피그님이 수출하는 회사의 대표라고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화면 자료처럼 지난 한 6년 전부터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1,300원 하던 환율이 1,200원이 됐다가 1년 지나니까 1,100원, 그리고 나중에는 1,000원, 그러다 이제 지금은 900원대까지 계속 떨어지는 이런 흐름인 거죠. 그럼 수출업체 대표인 캔들피그님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저라면 환율이 제일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똑같이 제품을 수출한다고 쳐도 환율이 이렇게 계속 내리게 되면 나중에 수출한 거 달러로 대금 받을 때 다시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계속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1,000원일 때 같으면 10달러 벌면 10,000원인데, 근데 갈수록 10달러 벌어도 9,000원, 8,000원 뚝뚝 떨어져서 피해가 생기니까 수출업체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기술 개발하고 비용 절감하는 게 그것도 문제겠지만 당장 이 환율 때문에 스트레스가 클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 부담이 엄청 큰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은행에서 상품을 하나 소개했다고 칩시다. 어떤 상품이요? 캔들피그님이 수출업체 대표로 환율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니까 은행에서 환율 변동 위험을 보전해주는 그런 상품을 추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품인데요. 현재 환율이 900원인데 지금 환율인 900원에 약정해서 계약을 해놓으면 나중에 환율이 850원, 830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을 때 그렇게 떨어진 환율 차이만큼을 은행에서 보존해주는 상품인 거죠. 괜찮네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 약정해놓은 900원보다 더 높은 950원이나 이렇게 오르면요, 그때는 제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이제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까지 올라갔다고 치면 그럴 때는 기업한테 유리하게 현 시세대로 1,000원에 알아서 환전을 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는 약정한 900원을 꼭 지킬 필요가 없는 조건인 거죠. 그렇게 되면 환율이 내리든 오르든 저야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은행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환율이 800원보다 밑으로 더 떨어지면 지금 이 계약은 무효로 없던 걸로 하는 겁니다. 환율이 700원, 600원으로 무한정 떨어지면 은행이 보존해야 되는 돈이 너무 커지니까 그럼 손해가 너무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한 900원에서 800원까지 떨어지는 경우에만 손실을 보존해주고 그거보다 더 떨어질 때는 없던 일로 하자 이거네요. 그러니까 800원이라는 한선을 정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900원보다 올라가는 경우에도 조건이 있는데, 앞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환율이 950원이든 1,000원이든 현 시세대로 유리하게 환전하면 되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것도 무한정 올라가는 건 안 되니까 1,200원을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환율이 1,200원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인 기업이 손해를 보는 걸로 하는 겁니다. 1,200원 넘으면 어떤 식으로 손해를 본다는 겁니까? 1,200원이 넘는 구간에서는 계약했던 900원하고 현재 환율하고 차이 나는 만큼의 2배를 은행에 돈을 내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회사가 손실을 보는 거죠. 다시 한 번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환율이 올라서 상한선 1,200원을 넘는 1,250원이 됐다고 치면 1,250원에서 계약한 900원을 뺀 350원의 2배인 700원을 은행에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에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약정을 했으면 700원 곱하기 10만입니까? 그쵸. 어쨌든 만약에 지금 환율이 900원이라고 치면 뭐 설마 1200원까지 가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지금 소개한 이런 식의 상품이 파생결합 상품의 한 종류인데요. 근데 지금 상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서는 은행이 보상을 해줬다가 또 다른 기준에서는 계약 무효로 하면서 계약 조건이 계속 막 바뀌게 됐는데 지금 이런 조건들이 바뀐 그 기준이 뭡니까? 환율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죠?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이 파생 상품은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 상품입니다. 그럼 그 말은 다른 기초자산으로도 파생결합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이네요? 그쵸. 주가지수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국채금리로도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 현물 상품인 원유나 금, 곡물 같은 농산물로도 파생결합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이라면 뭐든지 기초자산이 될 수는 있는 거네요. 그걸로 금융상품만 만들 수 있다면? 네, 맞아요. 신용등급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파생결합 상품은 기초자산의 변동 확률을 가지고 손실이냐 이익이냐 따지는 이런 홀짝 게임하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초자산이 뭔가에 따라 파생결합 상품의 이름도 다 달라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이름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초자산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파생결합 상품이라는 이 기본 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기초자산을 섞은 경우도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중소기업들이 앞에서 말한 이 파생결합 상품 때문에 대규모로 파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키코 사태로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요. 앞에서 말한 키코는 상품 이름이에요. 사실은 앞에서 예를 들어 말한 수출기업 사례가 이 키코 사태의 일부를 얘기한 겁니다. 당시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환율을 중소기업들이 보전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만든 환헤징 상품에 들었는데 근데 이게 2008년에 화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버리게 되면서 당시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 가까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앞에서 800원하고 1200원을 하한선하고 상한선으로 이야기했는데 당시 실제로는 900원에서 1050원 범위 안에서 계약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회사가 진짜 무너질 만큼 큰 손실이 발생을 했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파생 상품들은 금융위기와 같은 그러니까 평상시라면 일어나기 힘든 큰 돌발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이 2008년에만 생겼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당시 DLF 사태라고 해서 4년 전 2019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DLF라는 파생결합 상품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최대 원금의 98%까지 손실을 봤던 그런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당시에 은행에서 독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기 6개월에 만기일 기준으로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25% 이상만 되면 연이자 4% 정도를 주는 상품이었어요. 2019년이면 예금금리 1%대 정도로 진짜 예금 재미없을 텐데 연 4%면 괜찮네요. 그쵸. 당시에는 엄청 매력적인 금리였는데요. 거기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기가 6개월로 만기도 짧으니까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이었어요. 그렇겠죠. 6개월짜리라서 짧아서 좋고 그리고 까놓고 이야기해서 국채 사면 이자 받는 게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25%가 된다는 게 그것도 독일 국채가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생각이 들죠. 당연히 마이너스 0.25%보다 계속 높을 거라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2016년 여름에 마이너스 채권금리가 이미 일어난 적은 있었어요. 그때가 브렉시트 찬성 투표 결과 나왔을 때 그때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국채금리가 완전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제외하고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마이너스 금리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나 따지고 보면 판매자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마이너스 금리는 예상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쨌거나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25%보다 높기만 하면 4%의 높은 이자를 주는 건데 대신에 금리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손실폭이 커지는 구조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까지 빠져버리면서 투자금의 거의 전액에 달하는 손실을 입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은행에서 팔던 파생 상품인데 보통 은행 방문하는 고객들의 연령대를 우리가 보면 대개는 높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뭐 은행에서 파는 상품은 다 안전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 이걸 구매하는 고객들이 이런 위험성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금리 높은 예금처럼만 생각하고 쉽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당시 특정 은행들이 상품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판매한 부분도 문제가 돼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때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죠. 네. 이렇게 2008년에 발생한 키코 사태라든가 2019년의 DLF 사태 등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문제긴 한데, 근데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문제가 발생하기 희박한 일들이 현실화되면서 더 크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판매돼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파생 상품들은 기초자산을 근거로 해서 안정적인 경제 상황과 금융 환경에서는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근데 이 말은 반대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터지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졌을 때는 이 파생 상품들이 원래 받아야 할 그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2008년에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생 상품이 얼마나 그 위기의 크기를 키웠는지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을 지금 잘 못할 뿐인 거예요. 파생 상품들이 경제 충격이 생겼을 때 그때 받아야 될 충격보다 위기의 크기를 더 증폭시킨 부분이 있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거 파생 결합 상품으로 인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살짝 맛을 봤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